참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비트레이트를 얼마나 할당을 해야 될지 이런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흔히들 이제 재생 시간이랑 필요한 데이터 레이트. 저는 이제 비트레이트라는 표현을 안 쓰고 데이터 레이트라고 쓴 이유는 이 단위 때문에 데이터 레이트가 더 비트레이트보다 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트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이게 왜 안 꺼지지? 잠시만요. 예. 하고 이제 허용된 파일 크기를 가지고서 이런 4층 연산 곱셈으로 값을 허용된 필요한 값과 시간으로 이제 수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환산에 대해서 마침 이게 제가 작년 이맘때쯤 했던 세미나에서 루이 아빠님한테 지적을 받았던 저 뒤에 오신 루이 아빠님한테 지적받았던 부분인데 국제표준과 이 전기표준위원회에서 98년에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내면서 꼬인 사고였습니다. 이런 단위 환산에 대해서 아까 왼쪽에 저 파란 박스에 있는 저런 표기가 앞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필요되나요? 가능한 쓰지 말자고 하는 쪽이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고집하고 있는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 그리고 요 흔히 비트, 바이트 8배 차이 나죠. 8비트가 1바이트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단위 환산 부분. 여기서 차이가 나버리면 1000배 정도가 차이가 그 오차가 나는 것이죠. 이 부분 이제 단위 계산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얼마만큼의 비트레이트를 사용해야 될지 솔직히 아무 배경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러면 이미 쓰이고 있는 포맷들이 어떤 사양이고 대략적으로 어떤 사양이고 어떤 비트레이트를 쓰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적어도 참조점은 되겠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DVD 화질이니 블루레이 화질이니 방송 화질이니 이런 정확하게 동일한 화질은 아니겠지만 그 근접한 화질을 기대할 수 있는 적어도 발판은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결과값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는 굉장히 고품질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웹에 주로 유튜브에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사양들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이제 상당히 상위 표준화가 돼가지고 거의 FHD의 메인이나 하이 프로파일의 레벨 4.1도 3에서 3.35MB를 많이들 씁니다. 보면은 FHD 30p 기준으로요. 거의 30Mbps 이상은 그러니까 4둘령 8비트 그러니까 FHD 하이 프로파일의 하이 프로파일이니까 당연히 4둘령 8비트죠. 여기서는 30Mbps 이상이 사실 차이가 적습니다. 그 이상으로 비트레이트를 할당을 해줘도 단지 용량만 커질 뿐이지 화질 개선은 크게 없기 때문에 다만 하이 프로파일이 아니라 인트라 프로파일을 써서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비트레이트를 많이 줘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이제 이 값들은 이제 호환성을 추구를 하는 것들이죠. 대충 그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더라도 심지어 이 정도 사양이면은 갤럭시 2 이후에 나온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다 재생이 되거든요. 스마트폰에서도 재생이 되는 수준의 사양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HD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은 지금 UHD 방송은 보통 HEVC 25Mbps로 지금 규격이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건 지금 하모닉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가이드에서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보면은 HD 레거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주로 HD 레거시, 트루 HD 이쪽은 주로 IPTV에서 사용하는 등급의 화질이고요. 그 다음에 4K가 이제 시험 방송들에서 썼었죠. 그리고 이제 등급의 차이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보시다시피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가 차이가 나는 것을, 그 다음에 코덱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HEVC가 H.264보다 2배 정도 효율이 좋다고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SD 해상도까지는 거의 맞습니다. 정말 이제 PNSR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교하는 거로 분석을 해보면은 참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발음을 잘못한 건데 PSNR로 이제 하면은 거의 SD 해상도까지는 2배 효율이 맞는데요.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실제 2배만큼의 효율이 안 나오고 더 2배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비트레이트를 할당해야 같은 이미지 품질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4K TV가 화면이 기존 TV 대비 2배가 못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미지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인 것이죠. 자, 이제 정말 잔머리와 이 가라의 진수인데요. 이제 GOP H.264라든가 HEVC의 이제 GOP 방식의 코덱들을 기준으로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 사양으로 그 기준점을 잡고요. 프레임 레이트가 변경되는 경우 혹은 해상도가 변경되는 경우 비트레이트를 어떻게 변경을 해줘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냥 제한값입니다. 다른 데에서 사용하는 그 기준들을 발판으로 다른 데들은 이렇게 사양이 변경됐을 때 이 정도의 변수를 적용해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해서 나왔다고 이제 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보면은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2배가 된다. FHD 30p에서 FHD 60p로 된 경우 프레임 레이트가 2배가 됐으니까 이미지가 2배가 많은 거잖아요. 2배로 많은 거잖아요. 같은 시간 내에서. 그러면 비트레이트가 2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GOP 방식, 묶어서 압축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1.133% 정도만 비트레이트를, 즉 비트레이트로 계산할 때 이제 1.33배를 곱해주는 거죠. 이러면은 근접한 화질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동일 해상도, 그 다음에 동일 프레임 레이트에서 해상도가 4배인 경우 이런 경우는 해상도가 가로 세로 2배가 되면은 400배가 되는 거잖아요. 4배. 400%, 4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400%가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이게 인트라 프레임의 압축 계수의 특성상 이걸 영역을 합쳐서 뭔가 처리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4배까지가 아닌 3.35배 정도 GOP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필요한 비트레이트를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거의 돌팔이식으로 만들어낸 상수를 가지고 하모니기에서 발표했던 자료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레거시 HD 1080 i30의 이제 IPTV들이 보통 4에서 9Mbps로 전송을 하잖아요. 6을 가지고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가 60p 3840, 2160, P60 정도 할 경우를 이제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자 6메가 6 곱하기 프레임 레이트가 2배가 됐으니까 1.33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가 4배가 됐으니까 3.35배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덱에서 효율이 2배가 됐으니까 나누기 2를 하면은 13.365가 나오죠. 실제로 하모닉에서 제한하고 있는 15Mbps에 근접한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나누기 2를 썼기 때문에 실제로 HEVC는 H.264 대비 UHD 해상도에서 2배 효율을 못 내는데 2배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수치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2가 아니라 2보단 작은 한 1.8이라든가 그런 수치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근접한 수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대로 똑같이 UHD 같은 코덱에 프레임 레이트만 2배가 됐을 때 15Mbps에서 1.33을 하면은 19.95, 20Mbps에 근접한 수치가 나옵니다. 단 지금 이 계산법은 어디까지나 GOP 방식 기준입니다. 인트라 방식인 경우는요, 뭐 어떻게 자시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배수입니다.
해상도가 늘어난 만큼,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가 늘어나는 만큼 HD 30p가 보면은 이제 프로레스 LT에서 프로레스는 약 100mbps죠. 이걸 가지고 해상도가 4배가 되면 4K 30p가 되면은 거의 4배인 400mbps에 근접한 수치가 나오고, 프레임 레이트까지 2배가 되면은 거기서 또 2배가,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죠. 확실히 프로레스는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좀 뭔가 좀 효율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좀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인코딩 옵션 개선하고 뭔가 고효율 코덱을 쓰고 이런 것들보다는 소스의 우러움을 추구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피사체를 촬영을 하고 조명을 가능한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낮은 게인으로, 낮은 ISO로 촬영을 하고 해서 노이즈를 적게 촬영을 하는 것이 압축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촬영 단계에서 이거를 못하고 이제 촬영된 결과물을 가지고선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해야 될 경우,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강의 영상 같은 것들이 있겠죠.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는 그런 경우는 대비를 올려서 신호를 눌러버리고 노이즈도 그냥 뭉개서 묻혀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이즈 리덕션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노이즈 리덕션으로 노이즈를 잡아주면 그만큼 이제 GOP에서 P프레임에 생기는 부하가 적게 생기니까 인코딩 효율이 올라가겠지만, 사실 노이즈 리덕션 프로그램 괜찮은 것들 다 돈 내고 써야 되잖아요. 이제 블러를 살짝 주고 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샤프니스는 떨어지겠죠.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극한의 방법으로 썼던 것인데요. 예전에, 지금은 내려오신 D모 기업의 회장님 인터뷰 촬영이었는데요. 8분짜리 동영상을 사내 메일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10MB로 만들어 달라는 극악의 압축 조건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D 해상도로 만들어 드리니까 이거 해상도 너무 낮아서 안 된다 해서 이제 대략 한 740 가로 해상도가 740급으로 SD보다는 아주 조금 올린 수준으로 했었고, 그래도 이제 이 촬영 단계에서 발생한 노이즈가 문제가 돼서 비트레이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상태에서 압축 효율이 안 올라가니까 저는 이거를 첫 번째 컷에서 스틸 프레임을 잡고 회장님이 앉아 있는 부분을 이제 잘라서 버리고 이제 알파 이미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동영상 위에다가 알파 이미지를 얹으면 주변부 움직임이 없는 주변 배경 부분은 노이즈가 전혀 없는 그런 그 이미지가 된 것이죠. 그런 방법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피사체가 움직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항상 쓸 수는 없는, 하지만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컷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예. 작업을 할 때 이제 화질이냐, 속도냐, 이것을 절충하느냐, 이것은 순전히 사실 사용자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작업 시간이라든가, 저는 이거 시간,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얼마만큼의 절충안을 만드느냐. 근데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촬영 단계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납품 퀄리티를 먼저 기준을 잡고, 이 납품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등급의 촬영 방법을 써야 되는지, 어떤 기종의 카메라를 쓰고 어떤 워크플로우를 써야 되는지, 이거를 다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은 이제 기본 원리를 생각하고 최신 기술을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했던 미친 짓인데요. 이제 어도비, 이거 이미지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카페에 가면은 이제 뒤지면 나오고요.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가 어떤 인코딩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저는 사실 속도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려고 했던 테스트고요.
CPU 생종류, 그래픽카드 6종류에 따라서 어도비 인코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압축에서 4K 무압축 데이터를 압축 방식으로 하는 경우, 압축 방식을 무압축으로 변환하는 경우, 그다음에 저압축을 고압축으로 하는 경우, 뭐 이런 몇 가지 패턴들을 이제 사례를 한 20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18가지 하드웨어 사용으로 테스트를 한 것이죠. 보면은 이제 그 몇 가지 패턴이 보이는데요. 결정적으로 벌써 1년 사이에 하드웨어, 이거 저는 CPU를 인텔 4세대 CPU로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7세대까지 나온 상황이죠. 그래픽카드도 바뀌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사용이 아니고 이 동작 패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하모닉의 데이터를 보여드린 것처럼 기준점인 것이죠. 이런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내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보정 상수로 곱해주면은 내가 실제 사용하는 환경의 예상 그 소요 시간이라든가 작업 소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같은 작업을 할 때 엑스캔 트랜스퍼를 사용할 경우와 파이널 컷 프로 안에 있는 로그앤 트랜스퍼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엑스캠 EX 저 495초 소스를 리랩 변환하는 거가 거의 5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리랩이니까 당연히 화질 차이는 없는 조건이죠. 오직 이 경우는 오직 작업 속도만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거는 인코딩 이제 핸디캠 AVCCD를 프로레스로 변환할 때 뭐 OD2 RGB라든가 애플 컴프레서, 예, 지금 4.3까지 나왔는데 데이터 이 자료는 지금 4.1이죠. 그리고 어도비 CC를 쓸 경우, 이제 클립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경우 이렇게 이제 100은 러닝 타임하고 같은 경우고, 이 100보다 작은 거는 러닝 타임보다 인코딩 시간이 적다는 것이죠. 단 이런 자료는 이 테스트를 수행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같이 명시가 돼야 진정한 의미가 있겠죠. 예, 요거는 이제 지금 앞에서 제가 쓰고 있는 2013년형 맥북 프로 고급형으로 했었던 테스트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보여드린 표라든가 이런 그래프들은 다 픽프 카페에 보시면은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옵션에 따라서 프로레스를 720으로 압축할 경우, 1080으로 압축할 경우, 이제 뭐 인코딩 옵션 H.264를 저압축된 H.264를 조금 더 고압축으로 압축할 경우, 이런 4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과 몇 가지 옵션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했던 것이죠. 보면은 예, 역시 제가 혐오하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엠팩 스트링 클립은 제일 낮은 기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X264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반동이 있죠. 속도면, 화질에서는 여러모로 양호한 부분이 있지만 속도면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 이제 동영상 인코딩, 뭐 작업 워크플로우로 이제 화질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좀 몇 가지 잡다한 기술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각종 케이블 규격들 알고 쓰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예. 비디오 규격들은 뭐 컴퓨터에서 쓰는 예전에 썼던 RGB, DVI, HDMI, SDI, 아무래도 예, 이 부분은 예, 네이버에서 비디오 코덱과 동영상 포맷이라고 검색하고 하면은 바로 다 나오거든요. 지금 시간상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을 다 검색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SDI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그냥 SDSDI, HDSDI, 그다음부터는 이제 3G, 6G, 12G 이렇게 하면서 지원하는 사양들이 달라집니다. 다만 생긴 거는 다 똑같이 일반 BNC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SDI가 몇 G SDI인지는 파악을 하고 사용을 해야 꽂았는데 화면이 안 나오거나 캡처가 안 되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394 맹렬하게 멸종 중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B와 HDMI 굉장히 다양자가 다양하죠.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USB Type-C, 최신 규격인 USB Type-C는 USB 3.1이라고 오해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USB Type-C는 말 그대로 Type-C입니다. 형태일 뿐이고요. USB 2.0도 Type-C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썬더볼트도 이제 Type-C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MI도 일반 표준 A 타입, 그 다음에 미니라고 하는 C 타입, 그 다음에 마이크로인 D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는 이제 표준 타입과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그 다음에 썬더볼트는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하고 모양은 같지만 차이점을 보면은 요 뒷부분에 번개 표시가 있고 여기가 좀 긴 것이 썬더볼트입니다. 여기에 썬더볼트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대신에 그만큼 고성능과 기능에 많은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HDMI는 버전으로 나눠지는데요. 보면은 케이블에도 버전을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HDMI 1.3부터 지금 2.0, 2.0A까지는 다 같은 케이블입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더 고급 재료를 썼느냐를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버전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전에 3.1용으로 구입해 놓은 고급 케이블이 있으면은 2.0A까지는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새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케이블도 분명히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오래되면 아무리 좋은 케이블이라도 오래되면 좀 이제 전도율이 떨어지면서 더 높아진 사양을 만족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로 흰색 점이나 녹색 점, 빨간색 점 이런 점들이 나타나는 노이즈로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화면이 안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B를 보면은 흔히들 이 규격들 2.0, 3.0, 그 다음에 미치고 환장하겠는 게 3.1 Gen 1이라고 표기된 거, 이거 3.1, 무늬만 3.1이고요. 실제로는 3.0입니다. 사양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10Gbps 썬더볼트 1과 동일한 사양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USB 3.1은 정확하게는 USB 3.1 Gen 2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장비들이 이 버스 대역 기술 인터페이스의 최대 대역폭만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오버헤드라고 해가지고 좀 실제로 사용 못하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SB 같은 경우는 버전에 따라서 2.0은 대략 35에서 65% 실제 이론상 대역폭의 35에서 65% 정도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 3.1은 이제 3.2는 솔직히 제가 아직 장비들을 못 써봐가지고 경험을 못 해가지고 하지만 3.0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표된 벤치마크 데이터를 볼 때는 60에서 90% 정도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90%는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3.0 같은 경우도 케이블이라든가 사용한 컨트롤러 칩에 따라서 좀 기복이 큽니다. 그리고 또 3.1 같은 경우는 3.0 같은 경우는 이제 UASP라는 옵션 또 이제 프로토콜이 추가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UASP가 있는 것만이 5Gbps를 다 쓸 수가 있고요. UASP를 지원 못하는 컨트롤러와 하드웨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외장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죠. 걔네들은 2.5Gbps까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전송 효율이 떨어지죠. 썬더볼트는 사실 은근히 효율이 좀 낮습니다. 한 60%대 정도. 실제 50%인가요? 근데 저는 썬더볼트 1에서 대략 650급 정도 수치가 나와가지고 저는 65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다른 분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신 분께서 50% 효율이라고 뭐 이런 수치 계산에서는 사실 보수적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긴 하죠.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썬더볼트는 디스플레이 포트를 겸하지만 이제 단자는 미니 DP, 3는 타입C를 쓰고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 버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썬더볼트의 경우는 확장 카드용으로 이거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PCI Gen 2의 4배속까지 쓸 수 있다는 거. 다만 그리고 3는 Gen 3의 4배속까지. Gen 2와 Gen 3의 대역폭은 2배이기 때문에 썬더볼트 1, 2는 동일한 수준이지만
2와 3는 2배의 성능 차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드 연결할 때 쓰는 SATA. 예. 대역폭이 실제 수치의 한 70% 정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SATA라고 후속 규격이 나오긴 했는데 많이들 안 씁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보다는 이제 M2라는 스도신 이제 많이들 쓰고 있고요. 보면은 M2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SATA 3 베이스인 것이 있고 NVMe라고 해서 PCI 익스프레스를 그냥 바로 연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SSD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SATA 3 베이스의 M2 SSD는 SATA 3하고 성능이 같습니다. 3GBps로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NVMe 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최고로 가장 높은 녀석은 초당 한 3,500메가바이트입니다. 삼성에서 만든 거고요. 이런 괴물 같은 속도는 보통 우리 하드들이 100메가바이트/s잖아요. 네. 얘네들은 지금 3,500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M2보다 실은 이 U2가 M2보다 더 넓은 규격이고요. U2의 변형 중에 하나 변형이면서 더 많이 보편화된 규격이 M2인 것입니다. 예. 이 보면은 이제 AHRC랑 뭐 NVMe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 전송 규격에 대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옛날 방식, 요즘 신형 방식, 하드를 위해서 나온 옛날 방식이고 SSD는 사실 NVMe 방식을 써주는 게 최고의 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 대 효과로는 무시를 못하죠. 감안해서 선택해서 쓰셔야겠죠. 자, 메모리에서 보면은 이제 뭐 SD 메모리 같은 경우는 UHS 타입 1과 2가 나눠지죠. 당연히 2는 이제 최대 전송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2는 300MB 정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1은 한 100MB, 25 이상 100MB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송 규격에 영향을 하는 것이고요. 메모리가 UHS를 지원하는데 만약에 카드리더는 UHS를 지원 못하는 카드리더다. 그러면은 저속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UHS 로고가 있는 장비들끼리 사용할 때만 이 성능을 발휘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 최고 수치는 실례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스피드 클래스입니다. 둘 다 UHS라는 단어가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UHS 1과 UHS 스피드 클래스 1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보면 이제 스피드 클래스는 이렇게 U자 안에 숫자가 있는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UHS 1은 이렇게 대시로 표시를 하죠. 이거는 이제 기존의 클래스 규격들은 보면 C자로 해서 C10이면은 이 메모리는 최소 10MB까지는 동작을 그 이상의 속도를 보장을 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UHS 1은 클래스 10과 거의 같은 동급인 겁니다. 10배수인 거죠. 1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10MB, 초당 10MB 이상의 속도를 비트레이트로 환산하면 이제 80MB 이상을 보장을 하는 메모리인 거고요. 요즘 이제 4K 촬영할 때는 UHS 스피드 클래스 3 이상을 쓰라고들 하죠. 초당 30MB, 240Mbps 이상을 보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CF에도 비슷한 표기가 있는데요. 이제 VPG, Video Performance Guarantee Specif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것도 스피드 클래스하고 마찬가지로 메가바이트 단위로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65인데라고 해서 이 메모리는 이제 65 이상의 속도를 보장을 한다는 의미고요. 지금 VPG 같은 경우는 65와 95 규격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모리 보면 이제 X 배속으로 표기되는 것들이 있죠. CD-ROM의 1배속을 기준으로 한 상대의 비교입니다. 150kbps. 굉장히 와닿지 않는 수치로 하니까 좀 그냥 참고 삼아서만 아시고 일반적으로 표기되는 수치들은 그 메모리의 가장 이상적인 조건의 최대 값이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메가바이트인가요? 메가바이트입니다. 다만 여기 이 배속 X 레이팅이라고 하죠. 여기는 킬로바이트고요. 자, 이제 CF의 후속으로 개발된 CFast가 있고 그 다음에
소니랑 니콘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XQD 이제 차세대 메모리로 차세대 메모리로 나오고 있는 것들 있죠. 현재 제품화된 것들까지 비교를 하면은 C패스트가 조금 더 성능이 좋습니다. 뭐 사실 플랫폼이 서로 다른 메모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보면은 성능은 비슷한데 근본 기술이 다릅니다. C패스트는 SATA, 하드가 사용하는 기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XQD는 아까 NVMe, PCI Express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XQD 같은 포맷 2.0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다만 SATA는 지금 3에서 기술이 멈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2.0 이상의 성능이 나올지, 이제 새로운 차세대의 C패스트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XQD 쪽이 승리한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게요. XQD I'm your father라고 얘기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Compact Flash Association. CF 협회입니다. 즉 XQD를 만든 데도 CF 협회고 오리지널 CF를 만든 데도 CF 협회고 C패스트를 만든 데도 다 CF 협회입니다. 다 같은 데서 다른 기술을 가지고 비슷한 성능을 낳은 제품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결국 돈은 얘네들이 무엇을 쓰든지 간에 이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죠. 예, 이거는 이제 점점 사용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 S/S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기본 베이스는 XQD하고 같은 PCI Express 베이스입니다. 다만 S/S가 XQD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XQD를 S/S로 변형시킬 수 있는 컨버터 제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에서 만든 P2. 얘네는 이제 카드버스 PCMCI 이제 규격을 쓰는데요. 이거는 SATA보다도 더 오래전에 옛날 페타 하드에서 사용하던 규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고요. 다만 요즘은 이제 P2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익스프레스가 붙은 녀석은 뭔가 익숙하시죠? PCI 익스프레스. 스롯을 그 기술에 근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단자 모양은 같지만 더 높은 성능을 이제 XQD에 근접한 성능까지 향상시켜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반은 마련한 상황입니다. 예, 이 친구도 맹렬히 멸종하는 메모리 스틱인데요. 예,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드를 포맷할 때 뭐 패스트로 포맷하고 혹은 하드를 포맷할 때 NTFS로 하냐. 그다음에 EXT로 이런 몇 가지 OS라든가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런 포맷하는 방식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NTFS로 포맷을 하면은 윈도우 전용이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윈도우에서만 쓰기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맥에서 읽기는 가능합니다. 반면에 애플의 HFS로 하면은 반대 상황이죠. 맥에서는 자유롭지만 윈도우에서는 아예 읽혀지지도 않죠. 맥드라이브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보조 프로그램을 써주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제 HFS는 APFS라는 새로운 규격으로 이제 대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EXT 뭐 EXT2, EXT3 이런 거는 이제 리눅스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FAT은 예전 도스 시절부터 이어져온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맥, 윈도우 다 쓸 수가 있지만 2기가, FAT16은 2기가, FAT32는 파일 하나의 크기 제한이 용량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취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를 개선한 게 이제 EXFAT 혹은 FAT64인데요. 예, 윈도우 XP 서비스 팩 2 이상, OS X 10.65 이상에서 양쪽 다 지원합니다. 다 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까지는 그럭저럭 써줄 만한데 작업용 하드로는 솔직히 권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쓴 하드를 EXPS로 포맷해서 쓴다면은 데이터 전달용으로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F 같은 경우는 128기가 이상, 그 다음에 SD는 64기가 이상이 EXPS로 포맷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보다 적은 용량의 CF나 SD는 대부분 FAT16 혹은 FAT32로 포맷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UDF는 원래 ODD용으로 개발된 파일 포맷인데요.
SVIS 메모리에서 요거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UDF로 포맷된 SVIS를 카드 리더, SVIS 리더기로 해서 할 때는 시스템에 UDF 그 패치를 해줘야만 인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화질 변경. 아까 제가 디인터레스 하면서 밥을 설명해 드렸죠. 원래 밥에 디인터레스를 하지 말아야 할 때 밥을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주로 25 PSF로 된 소스, 25나 30 PSF로 된 거를 50i 혹은 60i로 인식하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또 멋대로 밥으로 디인터레스까지 걸어버리면서 수직 해상도를 절반으로 만들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죠. 그리고 일부 파이널 컷,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 이제 NX7으로 촬영한 데이터, 60i 데이터를 파이널 컷 프로 7의 로그앤 트랜스퍼로 변환을 해오는 경우, 이거는 변환 과정에서 지멋대로 밥으로 디인터레스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편집하다가 문제를 발견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변환을 해서 작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1080p60으로 촬영한 소스를 1080p30 시퀀스에다가 얹어가지고 편집을 하면은 이거를 멋대로 1080i30으로 인식을 하고선 밥으로 디인터레스를 하고 하는 버그가 파이널 컷 프로 10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정밀한 테스트는 못한 거긴 한데 어제 나온 10.3에서는 해결이 된 거, 계속 이게 10.0 때부터 있던 거가 지금 10.2까지는 계속 있었고요. 10.3은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이제 밥이란 디인터레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뭔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작업하다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밥으로 디인터레스를 하면은 해상도가 어떻게 손실이 되는지를 이제 예시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자,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이걸 실행을 시켰어야 했는데. 예,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주로 파나소닉 카메라로 촬영한 AVCHD에서 주로 특히 이런 현상들이 파나소닉 AVCHD에서 1080p30으로 촬영한 경우 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아마도 파나소닉에서 PSF라는 관련 메타데이터를 좀 충실하지 못하게 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 밥으로 디인터레스 된 전형적인 현상이 보이시죠? 개조가 이게 깨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임포트한 그대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그럼 이 소스를 세팅스를 해서 이게 지금 보면은 필드 세팅이 타임 코드 오프로 미지정으로 인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수동으로 프로그레시브로 변경을 하면은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지? 예. 여기로 다시 보여주죠. 예. 아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계단 현상이 주로 완화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소스 설정을 수동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파이널 컷 프로 10의 예고요. 이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인터포트 푸티지에 모디파이의 인터포트 푸티지 옵션을 가면은 동일한 그 필드 설정을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프리미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하신가요? 예. 보면 이제 레이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레이드 0와 1, 그 다음에 레이드 5죠.
레이드 제로는 이제 2개 이상의 하드를 쓸 수가 있고요. 이제 파일을 하나를 저장을 하면은 파일을 이 사용하는 하드 개수만큼 등분을 해가지고 나눠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해서 서로 연동시켜서 쓰니까 하드 디스크가 낼 수 있는 물리적 사양의 그 배수만큼 성능이 기대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단점은 이 연동시켜서 동기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하드 중에 하나만이라도 뭔가 에러를 난다든가 고장이 나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성능 용량을 사용된 하드의 용량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속도도 제일 빠르지만 안정성은 사용된 하드의 배수만큼 위험도가 높은 굉장히 외줄타기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통 많아야 4배 정도 그 이상은 권하지 않는 방식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배까지만 권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안 쓰는 걸 더 권하고요. 그다음에 레이드 1은 반대입니다. 파일 하나를 저장하면 동일한 데이터를 2개의 하드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할 때는 하나로 쓸 때보다 오히려 더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읽어드릴 때는 이제 사용된 레이드 컨트롤러라든가 케이스 종류에 따라서는 2배의 성능으로 양쪽에서 나눠서 읽어드리니까 2배 성능이 발휘가 된다는 거가 사실 레이드 1의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게 구현이 되는 경우는 없고 거의 보통 하드 하나 쓸 때 정도의 속도로만 나오고 대신에 안정성만 확보가 되는 것이죠. 사용된 복수계의 하드 중에 복수계의 하드가 항상 짝수의 배수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항상 대칭되는 예비본이 있으니까 하드 하나 정도는 하나 혹은 이제 이게 서로 짝이 된 거가 아닌 것들이라면은 몇 개가 고장이 나도 이제 안정성은 보장이 되는 방식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레이드 5 같은 경우는 최소 하드를 3개 이상 쓴 경우에서만 쓸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페리티 정보라고 해서 뭐 이제 서로 참조 데이터들을 막 서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은 레이드 1 같은 경우는 사용된 전체 용량의 절반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항상 복사본이 있으니까. 레이드 5는 사용된 전체 하드의 개수의 하나 적은 숫자만큼 쓸 수가 있습니다. 3개를 써서 5를 구축했으면 2개 용량만큼을 쓸 수가 있고 8개를 썼으면 7개 용량까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하드 하나는 망가져도 이 하드에 대한 복원 데이터들이 다른 하드에 분산이 중복되지 않는 형태로 분산돼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안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8배 정도까지는 이제 5를 많이 쓰고요. 이제 레이드 6라는 더 높은 등급은 2개까지는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사용된 하드보다 2개가 적은 만큼 낭비가 되는 것이죠. 보통 12개 이상들은 이제 5보다는 6를 더 권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0, 1, 1, 0, 1,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제 합친 경우들은 말 그대로 이 개념을 조합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1, 0라고 하면은 레이드 1으로 구성한 하드 세트를 다시 0로 묶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장단점,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전부 다 갖춘 방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1, 0보다는 0, 1이 더 선호가 되겠죠. 뭐 이거는 사실 사용자의 선택입니다. 뭐 정말 극한의 속도를 원한다면은 뭐 5, 0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에 하드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보다 더 일반적으로는 그냥 케이스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케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조건 비싼 게 좋으냐? 환경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둘 다 2베이 방식의 레이드 0와 1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대표적인 웬디의 2베이 시스템 최소 6테라를 기준으로 41만 원. 썬더볼트 방식은 거의 2배인 90만 원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단종됐는데 요 모델의 대체 모델은 지금 여기 13만 원이잖아요. 더 싸게 9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비슷한 성능으로. 보면은 13만 원으로 계산해도 웬디보다 더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썬더볼트로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중간에 썬더볼트 컨버터 12만 원짜리 쓰면은 거의 절반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정성 같은 경우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얘네들을 6대를 쓰고 얘도 5대를 쓰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얘네들은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불안정한 레이드 제로를 씀에도 불구하고요. 반면에 얘네들은 사용하면서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났고요. 구입 초기에 제가 테스트 용도로 일부러 좀 과부하를 걸면서 좀 흔들었더니만 좀 이제 레이드가 깨지는, 이 비싼 친구들보다는 조금은 내구성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싼 거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이제 리랩 테스트, 이제 리랩은 하드 그 전송 속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옛날에 만든 자료다 보니까 이제 좀 구형 하드웨어 기준인데요. 프로메스 R6를 2테라 6개로 해서 하면은 12테라, 예, 대략 350만 원짜리에 판매가 됐었는데, 그때 이거 25만 원짜리 38만 원. 이거 2세트를 써도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 세로텍 2베이짜리를 가지고선 2세트를 쓰는 게 전체 용량은 비슷한 상태에서 가격은 뭐 단위수가 다를 정도로 차이가 나죠. 이 둘을 가지고선 동일 조건으로 테스트를 하면은, 자, 이 세로텍 거로 혼자 변환하면은 44배속으로, 일반 하드로는 보통 5에서 8배속으로 하는데 얘는 44배속, 거의 5배 정도 더 높은 속도로 변환을 했죠. 한참 비싼 페가수스 혼자로는 55배속,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서로 페가수스와 할 때는,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는 낮은 속도 쪽에 종속이 되겠죠. 아무래도 페가수스보다는 이 세로텍 2베이짜리가 느리니까 세로텍 2베이를 2대를 썼을 때 속도와 마찬가지라는 의미죠. 이거는 보면은 페가수스 한 대를 썼을 때보다 세로텍 장비 2배를 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더 한참 저렴한 장비로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거를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규격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 다음에 스토리지 특성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선택은 상황별, 주머니 사정별, 그 다음에 작업 환경별 사용자의 선택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소니 깔려고 이제 HD캠의 3mm 시간 때우기용으로 만들었던 자료인데 시간이 오버하니까 생략을 하고요. 카탈로그에 보면, 이 디스플레이 카탈로그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이거는 뭐 10억 비트, 10억 색을 표현을 한다. 뭐 16.7메가 색상을 표현을 한다. 굉장히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들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10억 색을 표현한다 하면은 그 모니터는 10비트 모니터라는 얘기인 거고, 16.700만 색상을 표현한다 하면은 그거는 8비트 모니터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 수치가 나오기 때문이죠. 예, 아까 이제 언급하신 이제 픽셀 비닝에 대한,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는 모든 센서의 모든 영역에 다 쓰질 않고, 사진을 찍을 때는 모든 센서의 모든 영역을 다 쓰는데, 동영상을 찍을 때는 라인을 몇 개를 건너뛰고선 센싱을 하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모아레 현상으로 대표되는 알리아싱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발생을 하죠. 뭐 비용상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그 기종을 써야 된다면은 쓸 수밖에 없지만, 이제 가능한 그런 현상이 덜 일어나는 피사체를 촬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사실 이제 복습 차원에서 포매트 사양을 한번 보고선, 아, 이게 이런 등급의 이미지고 서로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고품질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 표만으로도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나소닉이 이렇게 제품군들을 나눠 놓은 것이고요. 이거는 뭐 아까
소니의 엑스캠 시리즈를 캐논 엠팩2가 정말 복사하다시피 따라했다는 증명을 이제 이렇게 사양표로 나타낸 겁니다. 보면은 정말 프로파일 레벨 똑같고요. GOP 넘버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트레이트가 똑같습니다. CBR, VBR, 이 25는 CBR을 쓰고 25와 50은 CBR을 쓰고 35는 VBR을 쓰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차이가 난다면 캐논은 16비트 48 PCM을 쓰고요. 소니는 사양에 따라서 16비트를 쓰기도 하지만 엑스캠 HD 사두들 같은 경우에 24비트를 쓴다는 거 정도. 제조사와 오디오 사양의 약간의 차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책에도 있는 건데 제가 제 책에서 가장 즐겨 펼치는 페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사양별 이제 용량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고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무슨 작업을 할 때 어떤 카메라로 몇 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드가 얼마짜리가 필요하다는 계산을 할 때가 많이 필요들 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그냥 미리 계산을 해놓은 표를 만들어 둔 겁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사실 뭐 이제 질문 시간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예정보다 오버한 6시 15분에 가까운데요. 제 질문을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요? 뭐 한 8시까지 할 것 같은 그런 기대했는데. 지난번에 반성으로 좀 이번엔 열심히 내용을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생략을 좀 했었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분,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댓글에 질문했었는데 HL 골뱅이 HQ. 아까 제가 엠팩2에서 프로파일 레벨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때 못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이제 프로파일 레벨 제가 이제 골뱅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요. 프로파일 레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코덱 엠팩2 혹은 H.264 코덱을 하고 이 프로파일을 앞에다가 쓰고 뒤에 중간에 골뱅이를 넣고 뒤에 레벨을 표기하는 식으로, 즉 엠팩2 MP 골뱅이 ML이라면은 엠팩2 메인 프로파일 메인 레벨이란 뜻인 거고요. H.264 같은 경우는 H.264 B 혹은 BP 골뱅이 5.2 그 다음에 뒤에 L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이러면은 H.264 베이스라인 프로파일에 레벨 5.0 레벨, 이런 의미인 것이죠. 약식 표현인 것입니다. 그 레이드 시스템 쓸 때요. 예. 고장나는 원인이 주로 제일 어떤 것들인가요? 과부하라고 하면 어떤 과부하? 과부하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하드가 이제 가다가 맛이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경우의 수가 모두 다 적용된다고, 어차피 하드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HDD보다 예. SSD로 쓰면 좀 더 그런 면에서 진동에 대한 내성은 강하겠죠. 하지만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 또 SSD를 레이드로 구성할 때는 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까 제가 인터페이스 대역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제 레이드 하면서 속도의 이점을 받아들일 때, 제가 레이드 5에서 속도 부분을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레이드 5는 레이드 제로만큼의 속도 향상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한 만큼의 속도 향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8배 이상인 경우에는 레이드 5와 레이드 제로의 속도 차이가 상당히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즉 레이드 5는 하드가 많아질수록 속도가 향상이 되는, 물론 제로도 마찬가지지만 제로보다도 더 높은 향상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요. 이런 레이드를 쓸 때 특히 SSD로 구성을 한다면 주의해야 될 점이, 만약에 이걸 3.0으로 연결할지 썬더볼트로 연결할지, 그 인터페이스가 사용하는 전체 대역폭보다 더 높은 성능으로 레이드를 구성을 하면은 돈 낭비가 되겠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경제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500기가짜리 USB 3.0 케이스에 2.5인치 케이스에다가 넣은 500기가 SSD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가볍게 들고 다니기, 기분 나쁘면 던져도 되죠. 저도 질문 하나. 네. 예. 소니 NX100을 쓰는데 NX100이요. 예. 거기 파일 포맷이 뭐 AVCHD랑 AVCHD.
XAVCS를 두 사용하죠. 개나 있는데 예. XAVC로 하니까 뭐 파일이 그냥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프리미어에 넣기 편한데 예. AVCHD로 하니까 이게 폴드체로 이렇게 가져와야죠. 입력을 해서 예. 넣어놓으니까 파일이 안에 4개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편집할 때 하나만 빼서 편집하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좀 사실 프리미어에서 네.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는 폴더라든가 파일을 직접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보시면 미디어 브라우저라는 창이 있어요. 네. 거기서 경로를 찾아 들어가시면은 네. 파일이 하나만 보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AVCCT는 이 기술이 뭐냐면은 블루레이 그 파일 그 컨테이너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걸 메모리 방식으로 해서 가정용 캠코더용으로 만든 게 AVCCT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블루레이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를 하는 게 최대 목표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구성이 된 거고요. 그 미디어 그건 무슨 메뉴에 있는 거예요? 윈도우에 보시면은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있을 겁니다. 아 여기 윈도우에 미디어 예. 아, 요거로 찾아 아, 예. 알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레드 소스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폴더를 하면은 이제 이 같은 중복 데이터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면은 2기가 혹은 4기가 단위로 파일들이 분할된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속 촬영이 이루어진 건데 그게 레코딩 포맷의 한계로 분할이 된 파일들인데요. 그걸 불러올 때는 얘가 그 중에 그 구성하는 패키지 세트 중에 하나만 불러와도 전체를 다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된 데이터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미디어 데이터는 미디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임포트를 하면은 그런 중복성을 다 걸러내고 하나만 임포트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R3D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건가요? 예. 저 아니죠. 그 우리 아까 그 사파에도 OD2RGB가 잠깐 언급이 OD2RGB 예. 그리고 또 이제 삼성 NX1의 그 A, 파일을 예, ACVC를 쓰죠. 프로레스로 변환해주는 컨버터가 이제 저기 록산 록산 컨버터가 그런 있죠. 류의 예. 이제 컨버터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것은 2시간 전에 뻥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 편집의 안정성이 주 목적인지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화질의 어떤 좀 예. 개선이 이론상 화질 개선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프로레스로 변환을 하면서 사실 이제 HEVC 같은 경우 저기 NX1이 사용하는 HEVC 같은 경우는 사둘형 8비트잖아요. 그거를 프로레스로 하면은 10비트 사둘둘 플랫폼에다가 좀 큰 컵에다가 저장을 한 것이죠. 큰 물리적 사양에다가.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10비트 사둘둘로 편집할 때 뭔가 네이티브로 작업할 때보다는 조금 더 연산 부하가 적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산 부하가 적게 걸리게 해서 쓰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트립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오가면서 편집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작업할 때는 이 파일의 소스의 릴 넘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언급하신 그 OD2RGB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릴 넘버를 입력을 하라고 안 해도 지가 자동으로 릴 넘버를 입력을 해가면서 파일을 변환을 해주거든요. 근데 DSLR 혹은 미러레스로 촬영한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릴 넘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라운드 트립을 할 때 이제 소스가 꼬여버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OD2RGB를 거쳐서 가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 사용자의 그 무지를 조금 무의식 중에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OD2RGB를 권장을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조금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OD2RGB가 이제 크로마 채널을 보정을 하면서 변환을 해준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크로마 보관이 아니라 크로마 블러라는 그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실험 결과하고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인코딩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다른 인코딩 프로그램에 대해서. 편집 시간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그냥 크로마 보관을 안 다른 툴도 더 빠르게 변환해서 편집하고 최종 마스터링 단계에서 크로마 블러 처리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오디2 RGB로 변환한 것과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은 오디2 RGB보다는 이제 에디트레드라는 상대적으로 50불짜리 좀 저렴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컨버팅 도구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NX1 같은 ACVC 소스도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친구를 권장하는 이유는 아까 그 릴 넘버라든가 이런 메타데이터를 굉장히 자유롭게 편집을 해가면서 좀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환 속도도 나름 빠른 편이고요. 굉장히 좋은 점은 하나만 사서 여러 대 깔 수 있습니다. 약간 강의하고는 좀 약간 범위 예. 밖의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예, 아까 강의 도중에 이제 그 오디 마크 2는 GOP 타입으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고 오디 마크 3는 이제 그 인트라 모드에서 그냥 낮장으로 쭉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 메뉴에 이제 준비되어 예. 있고 근데 그 저기 CCD는 그냥 같은 게 들어가 있나요? 두 개 중에? 다르죠. 다른 게 들어가 있나요? 예, CCD가 아무래도 더 한참 몇 년 뒤에 나온 기종이니까 CCD도 아.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오디 마크2는 동영상 촬영할 때 라인 스키핑을 해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레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예. 반면에 마크3는 모든 센서를 다 해서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중간값을 추출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같은 피사체를 촬영하더라도 모아레로 대표되는 알리아싱 현상이 훨씬 덜합니다. 아까 전 질문의 연장선이긴 한데 예. 오디2 RGB를 통해서 이제 릴 넘버를 매겨준다고 했는데 예. 사실 윈도우 시스템에서 편집을 하면 거의 네이티브 편집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다빈치 리졸브를 통해서 색 보정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 파일이 꼬여서 다시 다 수동으로 잡아줘야죠. 잡아주는 예. 상황이 생겼는데 컨버팅을 통하지 않고 릴 넘버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컨버팅을 통하지 않고 릴 넘버를 지정할 수 있는 사실 그거는 방법이 최소한 리랩이라도 해야 가능하죠. 예. 사실 있긴 합니다. 그걸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요. 많이 비싸요. 1000대입니다. 예. 그 시네 인제스트라는 그 시리즈를 만드는 회사 쪽에 찾아보시면은 그 원하시는 기능이 있긴 한데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죠. 예. 뭐 예? 근데 솔직히 저도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써본 게 아니고 코바에서 그냥 본 내용이라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 빌즈테크에서 그쪽 회사 제품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죠. 예. 제 세미나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추천서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 제가 쓴 책인데 오타 많고 이제 나온 지 3년이 돼가면서 이제 많이 시대에 뒤처진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제 책보다는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이 책입니다. 정말 디지털 비디오를 한다면은 정말 바이블 같은 책이고요. 정말 계산부터 촬영이 실제 현장에 대한 포맷들까지 다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이제 SMPT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 그 영상 규격을 주장하는데 그 파트장을 맡았던 분이 쓰신 거고요. 보면은 참, 나 바보구나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의 굉장히 방대한 양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이제 2003년에 쓰여진 책이라는 건데, 기본기를 다주는 부분에서 AD 컨버팅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본기를 다지는 데는 정말 최고의 책이라고 봅니다. 보면은 이 주황색 표지가 아니라 약간 더 노란색 표지의 세컨드 에디션이 있는데요. 저는 세컨드 에디션보다는 오히려 퍼스트 에디션을 더 권장합니다. 초판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이제 DIT라든가 색보정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권장하는 책이고요. 굉장히 기본 이론도 다루지만 현장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이 두 책은 영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구글에서 보시면 구글 이북으로 보시면은 이제 영역 설정해가지고 실시간 번역해가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VC 표준 기술에 의해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코딩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코딩에 대해서 제작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국문으로 된 책 중에서는 현재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코딩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 책보다도 훨씬 더 친절하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조금 거의 이게 35,000원인가 4만 얼마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실제 300페이지가 넘지만 그 중에 이제 기본 뭐 숫자라든가 그 계산 수치들이 없는 것들은 한 70에서 100페이지 정도긴 한데 그 부분만 봐도 책값을 충분히 몇 배로 하고도 남는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감히 제가 평가를 하긴 하는 그렇게 추천을 하는 책이고요. 혹시 오디오 코덱에 대해서 오디오 코덱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때는 이제 디지털 오디오 코딩과 표준 소개. 이 책의 이거는 번역서고요. 저자가 엠팩에서 오디오 코덱 만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확한 자료들이 있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돌비 시스템에 대한 AC3라든가 이런 코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비디오 코덱 못지않게 오디오 코덱도 정말 악의 속으로 뒤엉켜져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기본기는 정말 탄탄한 책이고요. 예, 그럼 이상으로 마지막 질문. 이제까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길게 얘기했던 거를 조금 정리하는 압축하는 의미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압축하는 좋은 화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촬영부터 마스터링까지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원칙을 좀 지켜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사례긴 한데요. 사실 저는 촬영부터가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 촬영 대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촬영 대상과 마스터링을 어떻게 납품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화질을 추구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현재 사용 가능한 확정은 안 됐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 범위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기종이 선택이 되겠죠. 기종과 장비가 선택이 되고 이것이 아까 초반에 제가 C300과 ES OD와 옆에 조명과 함께 있는 사진들을 보여드렸었죠. 장비 구성을 같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을까? 비록 근데 사용 환경에 따라서 촬영자가 한 명만 동원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조명 시스템을 여러 개 들고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미지 퀄리티 저하를 감수하고라도 C300 한 대 들고선 촬영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인력 운영, 그러니까 계속 제가 반복되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이 실제 현장, 예상되는 현장 이거를 비교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기초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그 조건들을 만족을 시키는 형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흔들림이 고품질 이미지를 하려면은 연출된 범위 내에서 흔들림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연출 범위 내에서 포커스 뎁스를 좀 낮게 하고 물론 포커스 뎁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비싼 렌즈를 써줘야 되는 참 모순 아닌 모순이 생기는데요. 요런. 그다음에 뭐 사실 렌즈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렌즈 등급에 따라서도 이미지 퀄리티가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 데이터, 백업 정말 잘해야 되죠. 저는 이 백업을 할 때 촬영 날짜를 항상 6자리로 그 기록을 하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제 2016년에서 앞에 20은 공통사항이니까 빼고 예를 들어 오늘이라면 16, 12, 9를 이제 항상 날짜 정보를
좀 폴더 길이가 길어지긴 하지만 저는 이런 정보들을 원본 데이터 정리할 때 해두는 것이 행여나 작업 도중에 실수가 나더라도 고칠 수 있는 좀 딴지인데요. 시스라고 봅니다. 예. 기기상에서 앞에 0자가 붙으면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앞에 205를 생략하고 16부터 시작하는 거죠. 09년이나 예. 08년이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 붙이면 아, 그거는 해외에서 그렇군요. 네. 예, 지적 고맙습니다. 예, 0으로 시작하는 건 좀 위험이 있다고 이제 제보를 해주셨고요. 예, 참 제가 이 규칙을 완성한 게 2010년이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경험하지를 못했었네요. 예. 그리고 저는 흔히들 원본과 변환본을 같은 이름으로 같은 폴더에 저장하시는 같은 이름의 폴더에다가 원본 폴더, 변환본 폴더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또 이런 데이터 관리도 원본 폴더는 뒤에 ORI로 오리지널로 표기를 하고 변환본은 컨버티드, 변환된 거란 뜻에서 C로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쓰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제안하는 권장 사항이고 이제 사용자 습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런 거를 만약에 혼자 작업하지 않고 여러 명이서 협업을 하고 한다면은 이런 데이터 정리 패턴이라고 하죠. 이 패턴을 통일을 시키고 써주면은 굉장히 작업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고도 적게 나고요. 행여나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복구 과정이 쉬워지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백업을 확실하게 해주고 백업계에 유명한 명언이 있죠. 백업본이 하나가 있는 거는 아직 이 세상에 하나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 3개가 돼야 비로소 첫 번째 백업 데이터가 있는 것이라. 즉 백업본이 하나도 없는 하나의 데이터는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라는 의미인 거죠. 저장 장치는 상당히 예상외로 쉽게 고장이 나는 매체이기 때문에요. 이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충격에 굉장히 약하고요. SSD는 물리적인 충격에는 강한데 전기적인 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쇼트 한번 잘못 나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500기가 SSD 쇼트 한번 불량 케이블에 한번 꽂았다가 쇼트 나면서 정말 3초 만에 날렸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규정대로 백업본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은 지속이 가능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저장 장치별로 장점과 약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파악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작업할 때는 이제 이왕이면은 여건만 된다면 네이티브로 편집하는 것보다는 매개 코덱으로 변환해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이제 다빈치 쓰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라운드 트립해서 할 때 원본을 끌어다 쓰는 것이 최고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뭐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기는 한데요. 그 화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작업 안정성을 그렇게 극도로 악화시키는 방법을 쓰면은 과연 이게 괜찮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걱정되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고 예. 해서 그 편집 단계에서 이제 마스터링 단계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항상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작업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오디토 RGB 예처럼 사둘형 8비트로 촬영한 소스를 인트라 매개 코덱으로 변환하면서 10비트 사둘도 변환하는 혹은 12비트 444로 변환하는 경우 이런 것이 이제 화질 면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색 보정을 한다든가 용도에 따라서 합성을 할 때는 의미가 있기도 됩니다. 즉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편을 할 것인지 마스터링을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변환 포맷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작업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꼼수들을 적용해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납품 포맷과 꼼수를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만한 품질의 제품을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시나요?
좀 지루하게 길어진 것 같긴 한데요. 잘 요약이 안 됐어요. 예. 요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이 부분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요약하기가 좀 쉽게 요약하기는 애매하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정말 요약을 한다면은 높은 사양에서 낮은 사양으로 가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다는 거겠죠. 높은 사양에서 낮은 사양으로 간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최종 납품 규격이 8비트 사둘령인 경우 그것보다는 높은 사양으로 중간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8비트 사둘령 납품 규격이 10비트 사둘둘인데 8비트 사둘령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이미지 퀄리티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무슨 보관이라든가 날고기는 컨버팅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좋은 카메라를 쓰라는 얘기네요. 예,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그 카메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삽질도 얘기되는 게 추노죠. 레드로 4K로 촬영했는데 하고 중간 과정을 HD 프로레스로 통변환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방송을 나갔기 때문에 4K로는 콘텐츠를 납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K로 이 추노의 4K 버전을 만들려면은 변환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프록시 편집 프록시 편집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딴지가 있는데 예. 그 레드 카메라, 레드원 카메라가 실해상도가 2.5km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걔네들이 결국 슈퍼바이저들이 그걸 안 거라서 그렇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 정보가 아직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잖아요. 레드원 카메라가 실제로 2.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드원은 네, 그러니까 4K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레드원으로 만든 영화들이 다 4K를 포기하고 2.5K로 작업을 했죠. 완전 다운시킨 다음에 그냥 4K로 만든 거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프록시 편집을 안 한 게 더 문제라고. 예, 그게 더 큰 문제죠. 네, 그거는 뭐 적어도 2.5K 지금 말씀하신 거 근거에 프록시 편집으로 작업을 했으면은 좋지. 적어도 2.5K의 극장본은 만들 수가 있었겠지만 그것도 할 수가 없는 방송판이 좀 특히 더 이런 워크플로우를 무시하고 잘못된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경향들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럼 내년에 GH5가 예. 스펙대로 8비트 사둘둘로 나오면은 예.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늘어나니까 좋기야. DSLR들은 8비트 420이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좀 다시 한번 변화하거나 이렇게 해야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예. 만약에 그런 스펙대로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면 글쎄 지금 GH4가 H.2 264로 나올지 265로 나올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저는 어느 코덱을 사용하든지 간에 편집을 위해서는 매게트 코덱으로의 변환 과정은 어차피 마찬가지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의 모델들보다는 색상 번짐을 훨씬 적겠죠. 그리고 개조도 더 잘 나올 것이고요. 원본 자체가 좋아지는. 다만 이제 센서의 한계가 오겠죠. 나는 발열이 걱정돼. 터질 것 같아. 참고로 제가 이제 작업할 때 지금 발열 부분이 있었는데 컨버팅 할 때도 이 냉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지를 흔히 본체 냉각만 신경들을 쓰시는데요. 스토리지도 냉각을 해줘야 됩니다. 스토리지가 과열이 되면은 이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읽기 성능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읽기 쓰기 성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드 쪽에도 USB 선풍기를 틀어줍니다. 없는 것보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USB 선풍기 틀어놓고 돌리면 뻗는데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정말 손바닥만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하면은 어떻게든 버티고 변환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저는 이제 예전 펜티엄 4에서 사용됐던 펜티엄 4 CPU 쿨러들 있잖아요. 큼지막한 알루미늄 덩어리들. 저는 그걸 안 버리고 다 모아두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얹어주죠. 그러면 조금은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 작업에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장비의 내구성에도 즉 그 사용 예산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안정성에도 영향을 복합적으로 장비의 냉각, 그 중에서도 스토리지의 냉각도 많은 분들이 관거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장하드가 4테라가 있으면 보통 제 생각에는 큰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또 누가 들고 다니는 조그만 게 더 예. 안정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크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3.5인치 하드들은 먼저 고정해놓고 쓰는 거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고 2.5인치 하드들은 모바일용으로 나온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게적인 면에서 무게가 아무래도 크고 무거운 쪽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더 강한 충격이 오겠죠. 이런 데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2.5인치건 3.5인치건 하드는 신생아 다루듯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SSD는 가끔 던져도 돼요. 전기 충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